네, 문법의 성전 Grammar Bible Part 2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자, Part 1을 한 다음에 Part 2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수능 강의에 좀 치여갖고 그 사이에 수능 강의를 한 80강의 정도 찍었죠. 제가 그거 찍느라고 Part 2가 좀 느려져서 Part 2를 기다리셨던 고급 영어를 하고 계신 분들 또는 뭐 일반인들, 성인들 또는 뭐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어쨌건 근데 오래 기다린 만큼 또 보람이 있는 면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파트를 못 찍는 동안에 제가 교열을 한 3번 정도 더 했어요. 원래 책이라는 게 말이죠. 교열을 하면 할수록 책이 좋아져요. 사람이 어차피 글을 쓴다는 게 어느 특정 시점에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쓰는 거지만 어쨌건 쓰고 나서 보면 역시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은 불완전한 거니까. 다시 놓고 보면 말이죠. 말을 왜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쓸걸. 다시 놓고 보면 이렇게 쓰면 좀 더 간단하겠는데? 다시 놓고 보면 이 예문은 좀 너무 군더더기군.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걸 제가 몇 번 더 교열을 하면서 책이 좀 더 완성적이 됐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본은 말이죠. 처음 편집본인데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시 보니까 그 편집본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요. 돈을 좀 더 써서 편집을 새로 몇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편집도 훨씬 시원시원하게 보기 쉽게 됐을 테니까 조금 기다린 만큼 보람이 있게 좋은 책으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췄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열심히 공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art 2 Grammar Bible 들어가는데 첫 장이 뭐냐? 조건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문. 영어로 conditionals라고 되어 있네요. 컨디션이 조건이죠. AL이 붙었으니까 조건문이 됐고요. S가 붙었으니까 조건문이 여러 종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 종류의 조건문, 이게 Grammar Bible Part 2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일단 좀 생소한데요. 우리나라의 많은 문법책을 볼 때 조건문이란 말이 안 들어간 문법책은 없습니다만 조건문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 문법책도 극히 드물죠. 하지만 영미의 문법책에는 조건문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건 간에 우리나라 문법책에는 조건문이라는 것은 제목으로 잘 안 나와. 그럼 주로 제목으로 뭐가 있냐? 뭐가 있을 것 같아? 슬쩍 책을 보니까 if, 주절, 과거형, 현재형, 가정법. 가정법이네, 가정법. 그럼 가정법이라고 대부분의 책들은 돼 있는데 김찬호는 왜 또 뚱딴지같이 사람 헷갈리게 하려고 남들 다 쓰는 가정법이란 말 안 쓰고 왜 조건문이라고 하냐. 역시 김찬호는 틀려 그래. 그게 아니야. 가정법이란 말이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유래에 있어서나 쓰임새에 있어서나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반영해서 제가 조건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무료 강의인 오토스 그래머를 들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누누이 그 2003년 이후로 한 6년, 7년 동안 여러 번 얘기해 온 바가 있어요. 오토스 그래머 2003년도에 강의할 때는 참 고민이 많았어. 현실상에서 많이 쓰는 용어 또는 설명 방법과 실제 영미 문법이 가리키는 내용과 이 불일치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 당시 오토스 그래머 찍을 때는 타협했어요. 타협의 흔적이 곳곳에 계속 보여요. 2004년 이후에 그걸 볼 때마다 매우 괴로웠어요. 근데 그 무료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내릴 수 없고 계속 뒀는데 거기는 아직도 가정법이란 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상에서 쓰이는 익숙한 용어하고 타협하는 거죠. 익숙한 용어하고 타협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거기에 씌워서 더 씌우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가정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용상은 이 그래머 바이블이나 오토스 그래머의 기본적인 기본 내용, 물론 이 내용이 훨씬 증보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기조의 내용은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개념, 흔히 쓰이는 개념과 타협하면서 했다 이거지. 자, 이제는 전환하면 진짜 제대로 된 초식을 보여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정말 가장 정확하게 이 사태를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을 내가 이제 대놓고 쓰고 4천만 명 우리 한국인 모두가 앞으로는 나와 같이 용어를 쓰도록 내가 정리에 들어가야겠다는 오히려 좀 뭐랄까요 포부 또는 어떤 사명감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가정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조건문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찬희는 왜 가정법이라는 말을 안 쓰고 조건문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는가? 이걸 좀 알아야겠죠.
제가 말이죠, 수강욱이라든가 강좌평가 같은 거 보니까 그래머 바이블 파트 1을 보신 분들의 가장 많은 얘기 중에 하는 것 중에 김찬희는 연역적으로 무조건 외워라. 그 다음에 두드려 맞추지 않고 예물들을 잘 종합해주면서 귀납적으로 설명을 잘해줘서 참 좋았다. 이런 제가 수강평가를 봤어요. 그거 쓰신 분 감사합니다. 저도 계속 그렇게 강의하고 싶은데 요 문제에 관해서는 약간 앞에 연역적인 것을 달아야겠어. 왜냐하면 벌써 지금 제가 이름을 바꿨잖아. 그 이름을 바꾼 이유를 납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오히려 이름을 바꾼 이유를 막 강권하면 이게 또 오히려 강압적인 거거든. 왜 이름이 바뀌었는지. 또 그 다음에 그래머 바이블은 지금 고급 영어 학습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제가 연역적으로 앞에 그 연유를 말씀드려도 이해해 주실 것 같아. 조금 긴 얘기일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얘기가 꼭 필요하냐? 현대 영어를 하는데 꼭 필요하냐?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이 가정법이라는 말을 폐기하고 조건문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그 역사적인 연어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영어에 대한 심도, 이해도가 훨씬 넓어지시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니까 선생님들이 나중에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지루할 수도 있지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요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이해해 주실 거죠? 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서론부터 하겠습니다. 자, 서론. 자, 먼저 영어 표현 하나 하셔야 되는데요. subjunctive란 말이 있습니다. subjunctive. 지금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subjunctive mood 딱 쳐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쳤습니까?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가정법이라고 나오죠. 가정법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그 가정법의 영어 이름이 요거군. 처음 하신 분도 많을 거야. 일단 가정법이라는 말은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일단 이거부터 설명할게. subjunctive mood라는 게 영어 문법에 있어요. 이 말은 원래 이건 오토록스에서 나오는데 indicative mood, imperative mood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는 문법 용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문법 용어라는 것도 영미학자들이 어떤 사태, 언어적 사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름을 붙인 거죠. 원래 분류라는 건 그렇잖아요.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요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요렇게 분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분류하는 자신의 관점과 방법론과 목적에 따라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말로. 인디커티브 무드가 직설법이에요. 우리가 파트 1 첫 번째 시제에서 배웠던 동사의 꼴. 시제가 있었고 에스펙트가 있었죠. 시제와 에스펙트. 요거를 총합한 그 동사의 표현 형태를 직설법이라고 부릅니다. 직설법 동사는 그런 모양으로 표현된다. 다 아시죠? 임페라티브가 뭐냐? 명령법이에요. 명령법. 명령법 아시죠? 동사 원형을 쓰지 않습니까? 닥치고 원형, 닥원. 닥치고 원형 쓰죠. subjunctive mood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면 결국 이 세 개 다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데 얘는 원형.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제 및 동사 양상, 그죠? 양상, 에스펙트 이렇게 표현되는 거면 얘도 뭔가 자기 나름으로 표현되는 형식을 갖추고 있겠지. 그래서 붙은 이름이에요. 붙은 이유는 알겠죠? 자, 그러면 직설법과 명령법은 빼고 그럼 과연 subjective mood는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제가 예문을 쫙 들어볼게. subjunctive mood란 말로도 설명하려는 문법적인 문장들이 어떤 문장이냐? 이런 문장들이야. 첫 번째, I propose 대절 다음에 원형 쓰는 거. 뭐 propose만 그렇게 써요. 뭐 insist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it is necessary 이렇게 필요가 나왔을 때 또 동사 원형을 쓰죠. 하하,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죠. God bless you.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것도 원형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형만 있는 게 아니야. I wish 다음에 요렇게 과거형 쓰는 경우 있죠. 과거형.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과거 완료형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It is high time. 뭐 you went to bed 그러면 자야 할 시간이다. 역시 과거형.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카메라 비춰지나? 예. if절 주절로 구성되어 있는 영문법에서 subjunctive mood라고 하면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말하는 거야. 심지어 이런 것도 subjunctive mood야. as it were. 우리가 그냥 외우죠? 말하자면 so to speak의 뜻이거든요. so to speak. 이것도 말하자면 subjunctive mood야. 왜? 보통의 직설법과 다른 형태를 사용하고 있죠? 다 subjunctive mood야. 근데 말이야 좀 헷갈리죠? 선생님, 그럼 원형을 쓴다는 게 아까 배웠던 임페라티브하고 모양이 같네요. 임페라티브도 원형이고 이것도 원형인데 뭐 모양이 같은데 이게 이름이 다르게 붙었어요? 이상하네요? 그렇지, 이상하지.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안 써야 되는 거야. 모양이 같은데 왜 이름이 다르냐? 이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영어를 나중에 전국에서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알게 돼. 영어도 우리나라 말도 나란 말씀이 딩국에 달라 뭐 옛날 말이 있죠, 옛날 말. 옛날 말은 지금 말과 다르죠. 그렇죠? 예. 한국말도 옛날 말이 있잖아요. 영어도 옛날 말이 있겠죠. Old English, Middle English, Early Modern English. 이렇게 역사적으로 발전한 영어의 모습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Old English, 옛날 영어하고 Middle English, 중세 영어 때는 이 subjunctive mood에 해당하는 이 동사들이 지금 보는 모양들은 우리가 보는 흔한 모양들 중에 하나죠. 직설법 또는 명령법에 사용하는 어떤 동사의 꼴을 쓰고 있죠. 하지만 Old English, Middle English 때는 다른 모양을 썼어요. 끝이 이로 끝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사트 이런 것도 있고, 하테 이런 것도 있고요. 즉, subjunctive mood에 해당하는 이 노란색 부분의 동사를 옛날에는 다른 모양을 썼었다고. 다른 모양. indicative, imperative와 완전히 다른 모양을 썼었어. 그래서 얘를 통괄해서 subjunctive mood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거다. 근데 학자들 입장에선 그렇겠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이거는 원형 쓰는 거, 과거형 또는 과거 완료형 쓰는 거, 형태만 보이지 이게 어떻게 꼭 하나로 총괄돼야 될지 아는 공통적인 어떤 하나의 내용적 토대가 없죠. 잘 보세요. 이건 뭡니까? 예, 명령이나 요구, 조언, 제안이죠. 예. 얘는 뭔데요? 얘는 필요, 당이죠. 이건 뭡니까? 소원, 예? 이건 희망, 뭐 비슷하죠. 소원과 희망은 좀. 예. 이건 뭡니까? 일종의 명령. 이건 뭡니까? 여러 가지예요.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비슷한 것도 있지만 조금 다른 것도 있거든요. 이걸 하나로 통칭할 수 있는 내용적인 딱 중심고리가 없거든요. 모양도 원형과 과거형, 과거형은 전맥될 수 있는 면도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하나의 개념으로 subjunctive mood란 말을 쓰는 이유는 것은 중세영어, 고대영어를 공부할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현대 우리가 영어를 독파해서 영어를 잘 사용하려고 할 때 꼭 알아둘 필요가 없는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단언하겠습니다. 실제 미국 사람한테 subjunctive mood란 말 쓰면 아무도 몰라요. 예, 당연히 모르죠.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죠. 배운 적이 없거든.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제대로 영문법을 교과과정으로 선택해서 들은 사람은 배웠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거든.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는 미국인들은 이런 말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걸 그렇게 말하냐 그럴지도 몰라. 학자들은 물론 다 알죠. 이 개념의 유의성이 떨어진다. 일단 이해가죠? 이해하죠? 일단 이런 걸 통칭해서 subjunctive mood라고 합니다.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있을지 몰라서. 선생님, 이 말이 뭔 말입니까? indicative는 쉽잖아요. indicate, 가리켜 보여준다. 직설적으로 보여준다. 직설법 말 되죠? 일본 애들 번역 잘했죠, 직설법. imperative는 꼭 해야 될 그런 뜻이거든요. 꼭 해야 되니까 명령법 맞잖아. 얘는 뭐예요? 뭔 말이에요? 자, 봅시다. 우리 쾌도나마 보캐블러리에서 많이 했죠? 서브 뭡니까? 아래 정크트 나왔어요. 정크트 뭐야? 연결, 조인이죠? 아래에 연결되었다 그런 뜻이야. 아래에 연결되었다. 그래서 말이죠. 프랑스어에서도 이게 있거든요. 프랑스어에서는 접속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접속법이라고 번역한 거죠. 일본 학자들이 프랑스어를 일본말로 번역할 때 접속법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참 직역했죠. 접속. 아래에 연결됐다. 접속 아니야. 접속법. 근데 접속법이라고 말하면 직역한 건 직역한 건데 뭔 말인지 또 모르죠. 자, subjunctive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야? 아래에 연결된 문장. 머리 아래가 뭐냐? 주절 아래. 주절 아래에 연결된 그런 시대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야? 종속절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야. 종속절에서. 자, 봐. 여기가 종속절이잖아. 여기가 종속절이잖아. 여기가 종속절. 여기 종속절. 자, 종속절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종속절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subjunctive란 말을 썼다니까. 알겠죠? 이거는 영어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요. 유럽어에 다 있어요. 범위만 다를 뿐이고 사용하는 용처만 조금씩 베리에이션이 있지 유럽어는 다 갖고 있어요. 주절 뒤에 어떤 주절이 사용하는 소망 또는 명령, 어떤 내용, 소원, 희망, 등등이 나올 때, 가정, 사실, 반대 이런 거 나올 때 독특한 동사구를 쓰던 것을 subjunctive라고 불렀다 이거죠. 자, 이제 이거에 대한 비밀이 다 해명됐죠? 자, 정리해볼까요? subjunctive mood란 말은 영어에만 한정해 보면 고대 영어, 중세 영어 때 indicative, imperative와 다른 꼴의 동사 형태를 쓰던 것을 총괄해서 subjunctive라고 부르고 subjunctive란 이름은 주절 뒤에 붙어있는 종속절에서 발생한다는 뜻이다. 되지? 그럼 도대체 이거를 말이죠.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일본인들이 영문법 학자들이 번역할 때 한자어로 이렇게 번역한 거죠. 여기서 우리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일본인들의 비극일 수도 있어요. 자, subjunctive mood에 해당하는 게 굉장히 많죠. 여기서 과연 이걸 가정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나는 체육관을 지어야 합니다. 체육관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뭔 가정이야. 가정은 사실에 없는 거를 가정하는 걸 가정이라고 하잖아. 예를 들면 너 잠자리 가야지. 이게 뭔 가정이냐고. 말이 안 맞잖아. 안 맞는 말을 이름으로 붙인 거지. 저 죽일 놈의 일본인들이. 저 일본인들이 나쁜 사람이거나 멍청한 사람인 건 아니에요. 항상 이름을 지을 때의 어려움을 말하는 거야. 우리 파트 1에서 현재 완료할 때 그거는 영미 문법학자 자체가 이름을 잘못 붙였죠. 아이씨, 현재 완료의 계속은 도대체 뭐야? 그냥 have pp로 쓰는 여러 가지 동사 표현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로 이름을 붙인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우리는 헷갈리는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어법적 사항이라고 보는 거야. if절.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어떤 가정을 제시해서 이런 가정이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문장을 만들고 요거를 가장 대표적인 문장으로 생각해서 대표적 이름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즉 가정법이란 말은 이 전체를 포괄하는 이름으로 적절치가 않아. 당연히 적절치 않지. subjunctive mood란 말이 왜 생긴 거라고? 고대 영어, 중세 영어에서 직설법, 명령법과 다른 동사구를 사용하던 거를 통칭하는 이름일 뿐이잖아. 어떤 내용적인 공통고리가 있는 게 아니라 형태가 다른 동사를 쓰는 놈들의 모임이잖아. 근데 그걸 이름으로 붙일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이름을 붙여버렸으니까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한번 조금 심층적으로 혼자 영문법 공부하려고 할 때 갑자기 가정법이란 말이 나오는데 어딘가 또 subjunctive라고 그러고 subjunctive 하다가 갑자기 I propose subjunctive라고 하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어떻게 가정이야? 뭐 가정도 안 하는데 가정법이라고 그러면 뭐냐? 이유 알겠죠 이제? 이 이름이 붙여지는 의도를 잘 모르고 이렇게 써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번역으로 가정법이란 말은 무의미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이거의 번역으로 이 말은 폐기하자고. 다른 동사구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현대영어는 의미 없잖아.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if절 주절이나 I wish 예문만을 모아서 가정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문법책이 또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죠. 왜냐하면 일본의 많은 문법책도 가정법이라고 할 때 요거하고 요것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것도 설명하는 일본 문법책도 있습니다만
요거 두 개, 진짜 가정하는 거, 부자면 좋을 텐데 부자가 아니잖아. 부자일 때를 가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정말 가정에 해당하는 것만 딱 모아서 가정법이라고 부르자라고 있는 게 우리나라 모책들이 대부분 서술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저도 옛날에 오토록스 할 때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은 거기 내용에서 이런 말을 쓰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을 이미 내가 거기서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 용어하고 타협한 거죠. 여러분들이 다 친숙한 말이니까. 언제 이 말을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if절을 썼다고 해서 꼭 사실 반대를 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말이죠.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If I were you, I would do it. 우리나라 말이죠. 가정법. 가정이란 말은 사실 반대니까. 가정법을 쓰게 되면 사실 반대다. 이렇게 설명하는 문법책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 있죠? 근데 이게 사실 반대예요? 사실 반대예요? 내가 네가 아니니까 여기까진 좋아. 그럼 나는 그거 안 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죠. 내가 너라면 그걸 하겠다는 말은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라는 거잖아. 내가 너라면 그거 하겠다 하라는 말이잖아. 그럼 사실 반대면 나는 네가 아니니까 나는 안 해. 이런 말이냐 이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가정법이란 말이 사실과 달리 가정한다는 뉘앙스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말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if절, 주절 또는 I wish 문장에 갖고 있는 실제 영어에서 쓰이는 함의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에요. 따라서 subjunctive mood의 번역으로 쓰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일부인 요거와 요거를 모음고서 쓰는 것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이거. 왜? 잘못된 영어의 사용을 자꾸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거에 이름을 붙일 때 말이죠. 그 이름에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죠. 우리가 시제할 때도 배웠어. BING. BING 꼴을 가장 정확하게 부르는 방법은 BING 꼴일 거야. 왜 BING 꼴? 모양 그대로 모양이 그거니까. 그래 놓고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가 의미는 다르게 설명하는 거지. BING 여기 쓰이면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주어의 짜증을 스피커의 짜증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예정되어 있는 확정되어 있는 미래를 가리킨다. 그렇지. 이 귀납적으로 설명하는 거냐. BING가 쓰이면 이렇게 쓰이더라. 형태는 BING다 그래야지. 이 BING를 현재 진행형 해놓고 보면 헷갈리잖아. 현재 진행형이 또 미래로 쓰여. 말이 복잡해지는 거지. 그죠? 내가 분사할 때도 했었죠. 분사. 과거 분사란 말이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그랬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 ED형, EN형 분사. 현재 분사가 적절치 않다 그랬지. 왜? 분사의 꼴이 그냥 ing로 돼 있는 건데 이게 꼭 그러면 현재를 가리키냐 이거야. 아니잖아. 형태의 이름을 붙일 때 잘못된 내용, 잘못된 의미의 함의가 담겨있는 이름을 붙여버리면 오히려 잘못된 오해를 계속 확대 재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냥 형태를 보고 붙이는 이름을 붙이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그래머 파트 2 첫 번째 장에서 하려는 내용은 뭐냐? if절과 주절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그건 이따 얘기하고. 일단 그 형태가 뭐야? if절을 붙였잖아. if가 뭐야? 조건의 접속사 아니야. if절을 하는 순간 이 if절의 내용이 미래건 과거건 현재건 상관없이 어떤 조건을 하는 거죠. 조건. 이런 조건 하에서는 케이스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나왔으니까 조건문이라고 이름 붙이면 아주 투명하다 이거지. 알겠죠? 온갖 잘못된 가정법이에 쓰잘데없는 서브정티브 다 필요 없어. 조건문 하나면 충분해. 그럼 아까 제가 서브정티브에서 지금 조건문에서 포함되지 않은 다른 내용들은 조동사 모달에서 다루려고 해요. 아까 보니까 원형 쓰는 거 I propose 대절 다음에 원형 It is necessary 다음에 대절의 원형 전부 다 should가 생략된 거죠. God bless you는 may가 생략된 거거든. 아하, 조동사장에서 조동사의 생략의 형태로서 설명하면 되거든요. 그게 옛날 중세 때 고대 때 어떤 모양으로 쓰는지 우리가 뭔 관계가 있어. 관심 없거든. 현대어에서 영국에서는 should를 쓰고 미국에서는 should를 안 쓰고 영국에서 should 쓰는 게 미국에서 안 쓰니까 should가 생략된 게 미국 형태네. 이게 우리로서는 훨씬 더 공부하기 편한 형태다. 이거. 알겠죠? subjunctive를 해체해서 7장 조건문과
8장 모델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아시겠죠? 준비됐죠? 이렇게 할 겁니다. 됐어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첫 페이지 들어가야 되는데. 미안해. 하나만 더 얘기할게. 하나만. 요건 제가 오토록스에서 얘기한 건데, 그 오토록스 안 본 분들도 많잖아요. 요거 얘기를 해야 돼. 자, 우리나라 가정법으로 돼 있는 책 중에서 대부분의 책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요새 책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오토록스 처음 쓴 것도 1997년쯤에 썼어요. 그 이후로 계속 개정판을 냈었고요. 뭐 오토록스 그래머 무료 강의가 나온 것도 꽤 오래됐으니까 2003년이니까 벌써 6년 7년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옛날을 답습하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 놈들도 원래 틀린 놈들이 있어서 그래요. 미국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가정법이 4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어떤 책들이 있어요. 거기는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 가정법에는 가정법 현재가 있고 가정법 미래가 있고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가정법은 4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 형태인지 뭐지 4가지가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 책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팔리는 S5 문법책, M2M 문법책 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미국 책도 그렇게 되어 있는 책들도 있어요. 미국 놈이건 한국 놈이건 정말 뺨때기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여러분 아는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가정법 과거라고 배운 거 이런 것들 많이 배웠죠? 내가 너라면.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이걸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형태가 과거라서 과거라고 불러요? 내용이 과거라서 과거라고 불러요? 그 정도는 알죠? 형태가 과거형을 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거죠. 이름이 뭘 보고 붙인 이름이야? 형태를 보고 붙인 이름이에요. 잘 알다시피 이거는 내가 너라면 현재 혹은 미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내가 너라면 뭐뭐 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현재, 뭐뭐 할 거야 그러면 미래겠죠.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거는 어쨌건 과거형을 띠고 있지만 과거가 아닌 건 분명해. 봅시다. If I 뭐 do it again. 주절은 뺍시다. 내가 그것을 다시 한다면 이런 걸 가정법 현재라고 해. 또 어떤 놈들은 직설법 현재라고 해. 그거 좀 이따 할게요. 그런 말은. 하여튼 가정법 현재라고 하거나 직설법 현재라고 하나. 어쨌든 이 이름은 형태를 보고 붙인 이름이에요? 내용을 보고 붙인 이름이에요? 그렇죠. 역시 형태를 보고 붙인 이름이죠. 형태가 현재형을 쓰지 않았습니까? 내용은 미래죠. 그걸 다시 한다면 장차 그게 내일이건 2시간 후건 3시간 후건 10년 뒤건 간에 다시 한다면 미래를 가리키잖아. 내용을 보고 붙이는 이름이 아니고 형태를 보고 붙이는 이름이에요. 내가 그것을 했더라면 사실 가리키고 있는 내용은 과거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뭘 때문에 붙인 이름이야? 형태를 보고 붙인 이름이죠. 아하, 가정법. 가정법이라는 말은 이제 안 써야지. 족간문의 이름은 형태를 보고 붙인 이름이군. 됐어. 되긴 뭐가 돼? 가정법 미래라고 돼 있는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should 같은 게 돼 있다. If I should fail, 내가 실패한다면 돼 있어요. 내가 실패한다면 should는 무슨 형이에요? 무슨 형? 과거형이죠. shall의 과거죠. 그런데 갖고 있는 의미는 뭐죠? 내가 실패한다면 언제? 미래. 삐! 뭘 보고 붙일 이름이야? 이런 덜 떨어진 미친 돌대가리들이 있어. 나 막 속이 불불 끓어봐. 아니 이름을 붙이는데 여기는 충청도, 여기는 전라도, 여기는 경상도 이렇게 돼야 되라고. 여기는 충청도인데 전라도는 광주가 제일 중요하니까 광주도라고 해. 이런 거나 똑같은 거잖아. 이게 말이 돼? 경상도는 그냥 야 그러면 전주도라고 하지. 전주가 아니고 진주도라고 하지. 이런 거 아니야. 아니 도 이름을 붙일 때는 도 기준으로 붙여주고 시 이름일 때는 시 기준으로 붙여주고 그래.
같은 신급에서는 같은 원칙을 갖고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 아니 이거 이름 붙이는 형태로 이름을 붙이고 이거 붙일 때 내용을 이런 미친놈들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알겠죠? 이런 책 집에 있으면 그냥 북북 찢어버려. 아무 생각이 없는 놈이야. 아무 생각이. 그냥 성문종합영어 그대로 베껴서 쓰는 놈이야. 진짜 파렴치한 거야. 왜? 30년 전, 40년 전에 자기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걸 그대로 쓰고 있는 거거든. 그 이후로 하나도 연구한 게 없다는 거 아니야. 완전 파렴치범이야. 다 찢어버려야 돼. 태워버려. 지구상에서. 절대 그냥 버리면 안 돼. 누가 또 봐. 개도 봐, 개가 막 읽어. 이거 가다 버리면. 형태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얘도 여기에 집어넣어야 돼요. 형태가 몇 가지 있다고요? 형태가 3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아니에요. 3가지예요. 이름도 요거 쓰지 마세요. 정리 요겁니다. 됐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배우려는 조건문 컨디셔널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이 3가지로 분류하는 방법론은 뭐에 의한 분류법이다? 형태에 의한 분류법이다. 의미적, 시점적 내용에 따른 분류법이 아니라 형태에 따른 분류법이다. 형태와 내용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좀 이따 보게 되는데 현재형을 썼을 때 현재일 수도 있지만 미래일 수도 있어요. 대개의 경우에 다 그런 거 아닌데 대개의 경우 형태하고 내용, 형태하고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형태만 그냥 그런 거야. 사실은 이런 말이죠. 혼돈이 발생한 이유는 중세 고대 때 쓰던 subjunctive 형태 동사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차라리 subjunctive 형태를 딱 쓴다면 헷갈릴 게 없죠. 왜? 직설법에서 쓰는 동사하고 모양이 완전히 다르니까 안 헷갈리거든. 근데 얘는 직설법에서 쓰는 동사를 빌려다가 써먹고 있잖아. 다른 의미로, 다른 목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헷갈리는 거거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조건문의 3가지 형태 하나, 둘, 셋 3가지 형태는 뭘 붙이고 붙인 것이다? 형태를 보고 붙이는 의미고 요 형태가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이 형태를 뜻을 때는 어떤 시점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언제부터 배우려고 한다. 됐지? 그래서 요 이름들을 그냥 써도 좋지만 어떤 거의 이름에 내용과 헷갈릴 수 있는 이름이 들어간 건 좀 껄끄럽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이름도 안 쓰고 아주 아싸라게 타입 1 1형이죠. 1형 타입 2 2형 타입 3 3형 요렇게 부르겠다 이거. 아싸라게. 형태 말이죠. 어떤 시점을 가리는 이름들을 싹 빼버리니까 오로지 나의 분류법은 타입 형태에 따른 분류법이니라 명징하게 드러나죠. 이런 식으로 영어적인 이름을 쓰는 게 뭔가 우리가 가정법의 수런과 같은 우리나라의 가정법 설명에 새로운 불을 던져주지 않을까 이런 느낌에서 앞으로는 타입 1, 타입 2, 타입 3를 쓰겠습니다. 타입 1, 1형 현재형을 쓰는 경우, 타입 2, 과거형을 쓰는 경우, 타입 3, 과거 완료형 또는 과거형에 have pp를 붙인 형태를 쓰는 경우. 툭툭툭 되죠? 됐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뭐 할 때 말이죠. 모달에서도 계속 나올 거야. 이제 앞으로 한 6강, 7강 계속 나와. 모달까지. 자, 이거 타입 2네. 야, 이거 타입 3군. 타입 1이군. 이때 뭔 말인지 딱 알아들어야 돼. 타입 1, 현재. 타입 2, 과거형. 타입 3, 거기에 have pp 붙인 형. 그것의 의미는 이제부터 배울 겁니다. 자, 맨 먼저 뭐 외워야 된다고요? 조건문은 형태가 3가지다. 자, 서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야, 그야말로 이거는 언제부터라도 꼭 하고 싶었는데 참 현실 강의의 어려움상 이런 얘기 오래 하면 좀 쉽게 얘기해서 영어에 흥미가 없는 분들은 처음에 해설 강의, 처음에 맛보기 강의보다 질려갖고 안 보죠. 그야말로 안 팔리죠. 그렇죠? 대중성이 떨어지죠. 예.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도 참 대중성은 높은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예. few하고 little를 구분하라 그러는데, 수능에 나왔던 문제죠. 2007년도. few는 셀 수 있는 거고, little는 셀 수 없는 것이다. 왜? know라는 동사는 셀 수 없으니까. 요새 동사도 세요.
노우라는 동사가 못 쓰니까 그래서 리틀이야. 이렇게 설명해도 대중성은 굉장히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중성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머 바이블에 관해서는. 예. 그래서 그래머 바이블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정말 어법은 이런 거로 구성되어 있고 정말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해야 맞게 쓰는 거다. 맞게 라이팅하는 것이다. 맞게 말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할 테니까 좀 전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내가 꼭 필요하니까 그런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아주 고차원적인 전문적 내용까지는 아니야. 여러분들이 전공하시게 되면 더 고차원적으로 들어가셔야 돼. 우리가 실제 영어를 사용함에 있어 혼동되는 것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얘기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론 끝났고요.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뭐 해야 돼? 타입 1부터 하나씩 넘어가면 되겠죠. 자, 타입 1 정리해 봅시다. 타입 1 뭐라고요? if절에 그죠? 조건절이죠. 조건절에 현재형을 쓰는 경우. 조건절에 현재형을 쓰는 경우. 뭐밖에 얘기 안 한 거야? 오로지 형태 얘기밖에 안 한 거야. 그래서 그게 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직. 그래서 그게 뭔데? 그게 뭔데가 길어. 이거야. 호, 정말 길다. 에이, 나 포기할래. 그래서 또 여러분들한테 내가 달래는 방법이 있죠.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1, 2. 됐죠? 두 가지면 해줘야지. 예, 그렇지. 자, if절에 현재형을 쓰면, 자, if clause에 현재형을 쓰면 두 가지가 있다. 자, if절의 모양은 똑같아. 현재형. 크게 좀 잡아주세요. 작으니까 글자가 현재형. 제 얼굴 안 나와도 돼요. 네, 크게 잡아주세요. 제 얼굴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크게 보여야 되니까. 현재형을 쓰는 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그냥 하나의 유형이야. 하나의 타입. 그래서 이름이 타입 1이지. 그렇죠? 이렇게 타입을 간소화시키는 것은 그래서 장점이 있어. 보이기는 똑같다. 사실 영어라는 것도 글자로 쓰여 있거나 말로 들리거나 형태가 먼저 나에게 다가오는 거잖아. 그 형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는 우리가 감기는 뇌의 정보에 근거한 거니까. 근데 형태가 먼저 직자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형태가 같아. if절의 현재형을 썼을 때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그게 제목에 반영돼 있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present, future. present, future. if절의 현재형을 썼을 때 present 내용을 가리킬 수도 있고 future 내용을 가리킬 수도 있대. 뭐가 일치하지 않아? 이 경우는 형태와 내용이 일치한다. 얘는 형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지.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왜? if절, 조건절 안에는 뭘 못 쓴다? will을 못 쓴다. 기억나지? will을 못 쓰기 때문에 미래를 가리키는데도 미래의 조동사 will을 못 쓰니까 표현할 법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현재형으로 표현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will을 if절에 못 쓰기 때문에 현재일 때도 현재형, 미래일 때도 현재형. 그러니까 당연히 형태가 두 가지 돼. 내용이 두 가지가 되지. 우리가 아는 내용이었네. 아, 그러네요. 선생님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 말이죠. if절의 모양이 같은데 이게 현재를 가리키는 건지 미래를 가리키는지는 어떻게 구별하죠? 주절이 달라요. 하하, 쉽다. 주절이 역시 현재형이 반복되면 얘는 프레젠트한 내용을 가리키는 거야. 주절에 조동사가 나오거나 명령문이 나오면 미래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야. 그렇겠죠? 뭐뭐 한다면 뭐뭐 하게 될 것이다 할 때 조동사가 나올 거고 뭐뭐 한다면 뭐뭐 해라라는 말 자체가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면 미래를 가리키는 타입 1. 요렇게 돼 있으면 현재를 가리키는 타입 1. 됐지? 주절을 보면 쉽게 타입 1 중에서 그 타입 1 현재형을 쓴 것이 현재를 가리키는 건지 미래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있다. 얘기죠. 하나씩 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현재를 가리킬 때 당신이 국제 날짜 변경선 좀 하나 쳐볼까요? 국제 날짜 변경선을 지나가게 되면 주절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시간이 변화한다. 몇 시간 변화해요? 24시간 변화하죠. 비행기 타고 미국 안 가보셨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3월 3일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갔어요. 한 20시간 걸렸다고 봅시다. 뭐 여러 번 갈았다면 20시간도 걸립니다. 뭐 그럼 LA 같은 경우에 열 몇 시간 걸리니까 뭐 11시간 걸렸다고 봅시다. 11시간. 11시간 걸려서 갔으면 11시간에 흘러가 있어야 되죠. 근데 흘러가 있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 있죠. 왜? 미국으로 갈 때 날짜가 하나 줄어들죠.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미국에서 한국에서 올 때 날짜 하나 더 하죠. 예. 오는 과정에서 하루가 더해집니다. 날짜 변경선이 있죠. 이건 뭐 자전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날짜 변경선. 날짜 변경선을 지나가면 시간이 변화한다. 시간이 변화하는 조건을 다룬 문장이죠. 이게 조건문. 언제 그래? 늘 그렇지. General truth, scientific facts. 늘 그런 거. Phosphorus, 인산이죠. 피. 인산을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인산이 활활 타오른대요. 오, 그래요? 몰랐네요. 언제 그래? 습관 반복적으로 그렇죠. 과학적 사실이죠. 현재형. if절의 현재형과 주절의 현재형을 썼을 때 이것은 늘 그런 것이고 이런 조건이 발생한다면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표현한다 이거죠. 여러분들 말이죠. 가정법이라고 되어 있는 책들 중에서 대개 4개의 시제가 아니고 가정법이 또 2개가 있다고 하는 책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런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if절이 나오면 과거형과 과거 완료형만 있는 줄 알아. 이렇게 if절에 현재형 나오는 거 보면 떨어. 뭐야 이게? 아, 가정법에 과거형 또는 과거 완료형이지. 현재형은 또 뭐야? 현재형은 조건문 뭐 직설법 현재 뭐 이런 사람도 있어. 거기 각주에 나오죠. 한국의 문법책에서 조건의 부사절 직설법 조건이란다.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책도 버려. 직설법 현재인지 가정법 현재인지 조건의 부사절인지 왜 말을 자꾸 어렵게 해. 그냥 조건문이잖아. 아니 if절로 시작한다는 게 현재형이 있는 게 과거형 대신 현재형이 있는 것뿐이지 뭐가 달라. 저는 쓸데없는 용어는 절대 안 씁니다. if절, 조건문, 현재형 있는 경우, 과거형 있는 경우, 과거 완료형 있는 경우 이것만 있으면 되지. 거기에 뭘 조건의 부사절이니 적설법이니 가정법이냐 그걸 싸워요. 저희 지금도 말이죠. 티치미 대입하 그래서 질문 받으면 야 if절 현재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럼 가정법이에요 직설법이에요 이래요. 그런 쓸데없는 말 쓰지 마세요. if절에 현재형을 써서 이런 조건 하에서 이런 일이 습관 반복적으로 일반적 진리로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If I don't clean my apartment, 내가 어파트먼트를 청소를 안 해. 청소를 안 하는 조건이 발생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룸메이트가 지랄해. 커머더티, 제품이 in short 뭡니까? 부족한 거지? 제품이 부족하면 공급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언제? 습관 반복적으로 habitual, recurring, 재발, occur가 발생이죠. recur, 재발. 문장 4개를 봤는데 내용이 다 똑같죠. 이런 조건이 발생하면 이런 일이 항상 습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야. 김찬희 파트 1 다 공부하셨죠? 영어에서 단순 현재 시제가 뭐 하는 거야? 습관 반복적 일이잖아. 바로 맞네. 형태와 내용이 일치하네. 요거는 유일하게. 현재형을 쓸 때 그 단순 현재형을 갖고 있는 원래 의미 습관 반복적 동작이기 때문에 단순 현재. 알겠지? 미국의 어떤 문법책은 말이죠. 이 단순 현재로 습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중에서 요 과학적 진리, 일반적 진리, 즉 불변의 진리에 해당하는 것만 따로 떼어내서 타입 0라고 붙이는 문법책도 있어요. 저는 무의미한 분류라고 봐요. 어차피 형태로 분류하기로 했다면 얘도 다 현재형이니까 하나의 형으로 분류해놓고 내용적 세분에서 세분하는 게 낫지. 이걸 타입으로 하나로 따로 떼어내는 건 적절치 않은 또 잘못된 분류법을 하나 더 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혹시 이런 미국 책을 보더라도 이런 건 쓸데없는 분류야. 다 현재형인데 뭐 타입 1 쓰게놓고 요건 또 과학적인 것을 밝히는구나 라고 예문적으로만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뭡니까? 현재형을 쓰는 타입 1에서 실제 습관 반복적을 가리키고 있는 경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날씨가 써니해진다면 이런 조건이 생기면 우리가 비치로 갈 거야. 조동사가 들어갔죠? 이러면 future를 가리키게 된다. 조동사를 뭘 써? 무슨 형이나 다 쓸 수 있어요. 현재형을 쓰는 게 말이 되죠. 왜? 현재형을 다 쓰고 있으니까 현재형 여기서 현재형 이렇게 쓰면 참 좋겠지. 현재형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모달 8장에서 모달 배울 거야.
모다는 말이죠. 과거형을 쓰나 현재형을 쓰나 뜻 차이가 없어. 우리 알고 있는 거죠. will you, would you 뜻 차이 있어? 없지. can you, could you 뜻 차이 있어? 없지. he may, he might 뜻 차이가 없어요. 모달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현재형을 쓰나 과거형을 쓰나 뜻 차이가 없어요. 따라서 뭐든지 쓸 수 있습니다. 현재형, 과거형, 조동사 다 씁니다. 어쨌건 조동사만 나오면 미래예요. 날씨가 좋아지면 해변에 갈 수 있을 거야. 해변에 갈지도 몰라. 해변에 갈 수 있을 거야. 미래. If we have a day off from work. have a day off. 하루 근무를 쉬는 거죠. 하루를 쉰다. off가 일로부터 분리됐다 그런 뜻이죠. 일을 하루 쉬게 되면 I am going to go to the beach. 비치로 갈 거야. 비치로 갈 거야. 비치 갈 거면 되죠. 이거는 이제 내 마음속에 작정을 말하는 거죠. be going to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be going to가 조동사의 일종이죠. 이런 걸 세미모달이라 그래요. 세미모달. 모달에 준한다. 준조동사. must 대신 have to. 뭐 should 대신 ought to. 뭐 예를 들면 무슨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will 대신 be going to. may 대신 be allowed to. to 부정사가 들어가는 모달 대용을 준조동사, 세미모달이라고 불러요. 어쨌건 미래의 조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통이 심해지게 되면 those 복용하라는 거지. 진통제를 한 번 더 복용하거라. 약을 먹을 때는 take를 씁니다. take medicine, take 약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건 다 미래에 할 일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if절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if절의 모양이 왜 똑같이 되느냐? 미래일 때 if절에는 will을 못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아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if절의 현재형이 딱 나오면 이게 현재 습관 반복적인 내용을 가리키는 건지 미래 내용을 가리키는 건지 빨리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과연 그러면 if절의 현재형을 쓰는 경우를 이게 전부 하나로 타입4로 총칭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보통 우리가 가정법이라는 이름으로 배웠던 가정법 과거형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습관 반복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제외하고요. 과연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배웠던 if절의 과거형을 쓰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바로 요거예요. uncertain, 불확실, 가능, 있을 법한,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 좀 이따 배우겠지만 타입 2, 즉 if절의 과거형을 쓰게 되면 가능성이 떨어져요. 현재형을 쓰면 가능성이 높아져. 똑같은 미래 얘기를 하더라도 현재형을 쓰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날씨가 써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야. 하루 쉬려고 해. 고통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 그런 걸 전제로 하는 말들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게 현재형이에요. 보일 때는 그냥 현재형으로 보이는데 그 현재형에 담긴 뜻은 언어적인 규칙이고 확립된 사회적 계약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 암기해야 돼. 다시 한번 if절의 현재형을 쓰면 어떻게 다?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그러면 요거는 늘 일어나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리얼하다고 볼 수 있죠. 요것도 가능성이 없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리얼이란 말로 통칭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present, future, real conditional이야. 자, 왼쪽 페이지 설명이 이제 끝났어요. 이해가요, 이제? 네, 좀 뭐가 싹 설명이 되죠? 이름이. 자, 정리해보자. 자, 타입 1, 유형 1, if절의 현재형을 쓰는 경우. 의미는 뭐다? present, future, real.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 책에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타입 1은 형태. present, future 밑에는 시점. 시점은 두 가지. real은 내용. 내용은 현실적으로 늘 있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됐죠? 타입 1입니다. 됐습니까? 타입 1 설명 끝났어. 자, 지워볼게요. 끝났으니까 이제 잔챙이들 좀 건드려 봅시다. 타입 1에 해당하는 기타 사항들을 하나하나 쭉 점검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뭔가 우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떤 새로운 정보들을 알게 될 거예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책. present real conditional. 저하고 페이지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present real conditional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 진리나 습관적인 것을 가리키는 경우. 자, 아까 표의 앞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앞부분. 요거.
일반적 진리나 식관적인 걸 가리키는 경우 if를 when이나 whenever로 바꾸어도 아무 차이가 없다. when과 whenever가 더 레귤러한 느낌을 준다. 그렇겠죠? 요거 when으로 바꿔봐. 뭐 달라? when으로 바꿔. when으로 바꿔도 똑같다. present에 관계된 타입 1은 if와 when의 차이가 없다. 됐죠? 그렇겠네. if면 면이고 when이면 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한국식으로 영어를 공부하면 안 돼. if나 when이 if는 면이고 when은 때고 그게 아니야. if, when 똑같은 거야. if도 조건이고 when도 시간적 조건 아니야. 똑같은 조건이야. 자, 근데 요때는 어떨까? 요때 미래. 2번 future real conditional 다음에 1번 있죠? 1번의 별표. 요거 영어적으로 중요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경우에는 요 밑에 거에는 when은 중심이다. when은 확실히 일어날 일. 확실 동그라미. if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불확실한 경우. 불확실. 아까 요 future 할 때 요 uncertain한 말을 내가 설명을 안 한 것 같죠, 일부러? 불확실. 요 말이 뭐야? when과 비교해서 불확실하다는 뜻이군요. when은 확실한 경우에 쓰고 if는 불확실한 경우에 쓴다 이 말이야. if와 비교해 볼 때. 어떤 경우? 미래를 가리키는 경우. 요 말은 어떤 거와 대립해서 쓰인 거야? 좀 이따 배울 타이프 2와 비교한 거죠. 과거형을 쓰는 경우. 과거형은 있을 법하지 않은 improbable, impossible, unlikely한 경우에 쓰이는 것에 비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말을 한 거고, 얘는 얘하고 대비한 말이야. 그러니까 말의 반대 개념이 다른 거야 지금. 알겠지? 이해갔지? 요거 얘를 한번 봅시다. 중요한 겁니다. 얘 한번 봅시다. 자, 미래를 가리킨 거야. 자, 미래 가리킨 거 알 수 있죠? 미래 가리킵니다. 주절이 will이 있어. When you call me, if you call me. 요게 습관 반복적인 거, 즉 present한 거면 아무 차이가 없는 거라 그랬지. 근데 future 내용이면 차이가 있는 거래. 어떤 차이가 있대? when을 쓰게 되면 뭐라고요? 이 상황이 확실히 일어날 상황이라고. When you call me, 네가 전화했을 때. 이런 말은 어떨 때 쓸 수 있다고? you가 전화한다고 이미 얘기했을 때. you하고 나 사이에 전화를 주고받기로 얘기가 됐을 때 쓰는 말이지. 너 전화할 거잖아. 이런 말이야. 한국말로. 너 전화할 거지? 너 전화하면 말이지. I will give you the address. 내가 그 주소 알려줄게. 주소 지금 알려주긴 좀 내가 주소 못 외우고 있고. 야, 전화해. 할게. 그래. 전화만 가르쳐줄게. 이 뜻이야. 무슨 뜻이다? You are going to call me later. 이미 콜하기로 이미 확정돼 있어. be going to 기억나지? prior plan. 이미 확정돼 있는 계획. 너 나한테 전화할 거지? 그러면 말이야. 그때 전화했을 때 I will give you the address. 이런 뜻이라고. 이미 현실적으로 하도록 예정돼 있는 거야. 그런데 미래를 가리킬 때 if를 쓰게 되면 뭐라고요? uncertain한 거래요. 네가 전화하면 너에게 어드레스를 가르쳐줄래. 그러면 이런 말은 어떨 때 쓴다? you가 전화하겠다는 말을 아직 안 한 거지. 전화하겠다는 약속도 안 한 거야. 이 사람이 give you the address 하는 조건을 그냥 밝히는 거지. 전화하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면 가르쳐주고 안 하면 뭐 모르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돼. 이런 뜻이야. If you want the address. 어드레스를 네가 원한다면 전화하라는 얘기지. 전화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할지 안 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완전히 다른 건지 알겠지? 거꾸로 말이죠. 그러니까 when you call me란 말을 잘못 쓸 수도 있지. 상대방이 전화한다고도 안 하는데 when you call me 하면 상대방은 좀 새끼가 내가 네 부하야? 이런 느낌 들겠지. 전화하겠다고 안 하는데 너 할 거잖아. 자식 쥐가 뭔데 너한테 하라 그래. 하겠다고도 하지 않았는데 when you call me라고 하면 완전히 기정사실화 시켜서 말하는 거거든. 너 할 거잖아. Did I say? I call you? 이렇게 따질지도 몰라. 내가 전화한다고 언제 얘기했어?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를 줄 수가 있어요. 알겠죠?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이런 사태가 확정돼 있을 때 쓰는 게 옳은 표현법이겠죠. 말할 때. 구어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히려 활용할 수도 있어. 어떤 여자하고 데이트를 했어요. 이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if you call me 약간 수줍잖아. 할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해주시면 제가 주사 가르쳐 줄 거예요. 남자가 좀 이렇게 박력도 보여야죠. When you call me. 뭔 얘기야? 너 전화할 거잖아. 아니 왜 알고 있어? 이게 force. 이렇게 와? you call me 확정 짓는 거거든. 내가 언제 한다 그랬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force 느껴지잖아.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지. when과 if가 future를 가리킬 때는 다른 의미다. 알겠지? 따라서 이때 미래의 의미로 쓰이는 if 구절은 when으로 바꿀 수는 있겠으나 두 개가 말하는 상황이 전혀 다른 것이다. 알겠죠? 영어의 속살이야. when이면 때고 if면 면이 아니고 이게 바로 영어의 속살이야. 이게 if의 불확실성의 의미야. if를 when과 구별해서 기억하세요. 2번. 미래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then을 넣기도 한다. then은 품사가 뭡니까? 부사죠. 접속사면 안 되겠죠. if가 접속사니까. 절이 두 개인데 접속사를 두 번 쓰면 안 되잖아요. if가 절과 절을 연결하고 then은 그냥 첨가하는 거죠. 네가 그 음식을 따뜻하게 먹고 싶다면 then travel in July. 이건 따뜻하게 먹고 싶은 게 아니었네요. 날씨를 말한 거네요. 따뜻한 날씨에 음식의 경우도 쓸 수 있겠죠. 따뜻한 날씨를 원한다면 7월에 여행하는 게 좋겠다. 따뜻한 날씨를 원한다면 그러면을 한 번 더 넣은 거야. 꺼린다. 이런 경우도 있다. 3번. 미래를 가리키는 경우는 if절을 명령문으로 바꾸고 싶다.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하는 거죠. 좀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합시다. 이거는 일본식이에요. 일본의 본고사에서는 지금도 이런 거 나요. 일본식이 넘어온 건데 우리나라 중등과정에서도 하고 있긴 하니까 해봅시다. Keep working like that. And. 여기서 and. 자,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오면 그러면의 뜻이죠. 그럼 접속사 and 대신에 접속사 if로 바꾸면 요 접속사 대신에 요 접속사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and는 빠지겠죠. 그런 식으로 일을 계속 해봐. 그러면 너 사고 난다. 그럼 if you will keep이죠. keep working like that. and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if로 바꿨어요. you will. 자, 타입 1이고 현재형을 썼으니까 present입니까? future입니까? future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 계속하면 너 진짜 사고 난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 되겠죠. 자, 명령문 다음에 말이죠. 뭐가 나왔어요? or이 나왔네. or가 나오면 무슨 뜻? 그렇지 않다면의 뜻이죠. Please sit down. Please sit down. 이렇게 해서 표현하죠. Please be seated. 좀 더 포멀한 표현이죠. Please be seated. 앉으세요. 앉으세요. 안 앉으시면 쇼를 못 보게 될 겁니다. 앉으세요. 안 앉으시면 쇼를 못 보게 될 거래. 내가 못 보게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못 보게 될 거래. 와, 무섭다. 새끼 앉아라. 너 안 앉으면 너 쇼 못 본다. 끌어내겠다는 얘기죠. 어휴. 네가 안 앉으면 내가 못 보는 게 아니야. 네가 못 보게 돼. 자, 그러면 if로 바꾸면 어떨까요? 안 앉으면이죠. 그렇지 않다면이니까. 안 앉으면 don't sit down. or 써요 안 써요? 당연히 안 쓰죠. if가 있으니까. 너 안 앉으면 쇼를 못 보게 해주겠다. 이거죠? if하고 don't를 합치면 뭐가 되죠? unless가 되는 거 아시죠? 요거도 접속사입니다. unless you sit down, you wa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별로 재미없는 건데요. 이거는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학자들이 만들어낸 건가면 일본 학자가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일본에 와서 확대 재생산이 된 거지. 미국 책에도 나오는 건데요. 뭘 말해주는 거냐? 요 원래 있는 문장이 뭡니까? 임페라티브 문장이죠. 그렇죠? 임페라티브 문장을 뭐로 바꾼 거예요? 컨디셔널 문장으로 바꾼 거예요. 명령문과 조건문 사이의 상호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좋은 문장이다 라고 나온 건데 이것만 너무 그렇게 부추길 필요는 없는데요. 이렇게 그냥 알아두면 그만이다 정도야. 뭐 그리 대단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자, 두 경우 다 future를 가리키는 컨디셔널 타입 1의 future에 해당했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타입 1에 대한 얘기까지 했는데요. 타입 1에 대한 얘기 제일 시작이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if절만 나오면 과거형, 과거 완료형밖에 없는 것처럼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서 수능 2003년도에 if절에 현재형과 과거형이 있는 게 한 문법 문제에 같이 났어요. 학생들이 막 혼동되는 거야. 현재는 뭐고 과거는 뭐예요?
형태에 속아갖고 현재 나오고 과거 나오면 뭐가 되게 다른 줄 알아. 다른 게 아니고 시점은 같을 수도 있거든요. 좀 이따 보겠지만 어쨌간에 이렇게 현장에 나온 것부터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타입 2로 넘어가 있는 걸 잘 보시고 타입 1 정리할 수 있죠? 형태는 하나, 주제를 보면 두 개가 구분되고 내용 시점은 두 개고 when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까지 정리하면 완전히 마스터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2강에서는 말이죠. 더욱더 기대되는 타입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